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국면에서 이 군사문제연구원이 좋은 이 세미나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상황에서 보면 이게 과연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두 후보의 그 정책 기조를 다 저기 토론문에는 다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한 주에서만 더 이기면 이제 바이든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지금 계속 그 나오고 있는 보도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 그래서 한국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국은 조금 더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 질서를 생각하면 바이든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주로 이제 외교안보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보수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를 위해서는 바이든이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이번 대선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미국인들이 기로에 선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기로의 선택은 뭐냐면, 이번 선거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향배 혹은 미국 패권의 향배를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아마 트럼프 향후 4년 더 겪으면서 계속 그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편협한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만약 편다면, 어떻게 말한다면 미국 패권의 종식이 좀 더 빨라지고 가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더 가팔라지겠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국제질서에서 어느 나라가 이제 헤주머니를, 그 패권을 가지고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데, 그럼 미국 패권이 우리에게 나올까요? 아니면 중국 패권이 우리에게 나올까요? 이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 결국 미국 패권으로 가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기로의 선택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건설해 놓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거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다시피 미국은 소위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개념에 따라 가지고 각종 국제 제도, 규범, 룰을 다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말하자면 시스템 메이커예요. 물론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 미국이 소위 뭐 안보나 경제 같은 이제 퍼블릭 구조를 제공하면서 그 지금까지 체제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체제가 아니었으면 중국이 저는 오늘날처럼 저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레짐, 거버넌스, 그리고 퍼블릭 구설 제공자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미국이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더 중요한 선택의 기로는 뭐냐면, 이 결국 미국 민주주의 역량의 테스트예요, 이번 선거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국 국내 정치가 얼마나 극심하게 분열이 됐습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소위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총기를 들고 공공정서 공공연합에서 설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해서, 그리고 미국 그 국가안보 전략 그 보고서를 항상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아메리칸 밸류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가치.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자유시장 등등등. 그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그런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라는 미국 이미지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싹 다 버렸죠. 그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미국이 그러면 그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소위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가치를 수출한다, 아마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체제로 간다면. 그리고 이번 선거가 뭐 평화롭게 끝날지 그건 아직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연하게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어글리한 모습을 이번에 미국이 많이 노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항상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미국적 삶의 방식, 또 미국적 가치 수호를 특히 중요한 목표로 여겨왔는데, 또 세계의 양심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해왔는데, 트럼프 시대는 그거를 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미국 계속 갈지, 아니면 전통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복귀할지,
이 여러 의미에서 이제 기로에 선 선택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아직 뭐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바이든이 그 행정부 출범하게 된다면 저는 그걸 이제 리셋 2.0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자, 리셋은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할 때 리셋 외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그 2008년, 9년 당시에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좀 뒤져봤어요.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오바마 행정부를 이해했던가. 자, 버락 오바마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대선 그 모토가 뭐냐면 미국 리더십 회복을 내세웠어요. 그때 그렇게 내세운 이유는 미국을 다시 존경받고 품격 있는 국가로 회복을 시키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부시 체니 정권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대화를 통한 외교로 접근을 거부했다는 것. 그 결과 미국이 소위 유니래터럴리즘 국가로 비친 거예요. 그 일방주의적이고 굉장히 오만한 힘을 앞선 국가. 그 결과 뭐 퓨 리서치 센터 같은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레피테이션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미주의는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리셋을 주장하면서 이제 적대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리셋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오바마 시대 대외 정책 배경이 됐던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자, 책임지는 주권, 윤리적 현실주의, 스마트 파워, 지속 가능한 안보, 그리고 소위 균형력, 밸런스 오브 파워가 아니고 파워 오브 밸런스. 이거 다 말하자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성향을 좀 바로잡는 균형을 취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오바마 시대도 그 기조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리셋 2.0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바마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향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이 국제에서의 혁격한 변화, 그거를 반영한 좀 더 현실적인 의미의 리셋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리셋 2.0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변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위협론의 부상이죠.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소위 책임 있는 이해 상호자였는데, 이제는 전략적 경쟁자가 된 거. 이제 위협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을 인게이지한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결코 안 변한다, 그거지. 그 이제 공화당 민주당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두 번째 또 현실적인 반영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미국은 룰 베이스 인터내셔널 오더를 강조했다. 그때 말하는 룰은 국제 제도, 거버넌스, 레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겪어봤더니 다자주의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유엔 같은 데서 보세요.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해결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자주의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고, 어떻게 말한다면 소수의 뜻이 맞는 국가들이 목표 지향적인 코얼리션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당파에 상관없이 지속돼야 된다. 어떻게 말한다면 트럼프의 공언 중에 하나는 그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이런 게 예외적인 게 아니고 미국 사회의 그 기조로 자리 잡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바이든 시대를 이해하려면 저는 그 가장 좋은 글이 이제 Foreign Affairs 기고문 있습니다. 그 3월, 4월에 나온 거. 그 제목이 뭐냐면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가. 그거 보면 앞으로 뭘 할지가 이제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세 가지 어젠다를 주로 말했는데, 첫째, 국내주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다시 롤 모델이 되는 이런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 이건 역시 경제와 미국 내 어젠다고. 세 번째가 이제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를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어젠다는 뭐냐면 대체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 외교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트럼프는 외교를 폄훼했다. 또 일방주의로 나갔다. 또 실패한 외교로 미국의 동맹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대체로 이제 그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체로 아마 트럼프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은,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변할 부분과 변하지 않을 부분,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을 부분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 강경론. 이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자, 바이든도 저 미국 우선주의를 외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건국 과정을 쭉 보시면 그 뿌리가 앵글로색슨 레이스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유럽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미국 내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 특히 이번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러스트벨트의 그 백인 중산층, 교육 수준이 낮은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민주당도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 건국 과정에서 그 앵글로색슨에 기반을 두고 또 저 윌슨으로 대표되는 이상주의적 국제주의, 그리고 대상 공동체와의 그 연관성, 출발부터 민주주의라는 유일한 국가, 이게 다 결합이 돼서 결국 미국 예외주의라는 그 인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미국 정체성, 백인 화이트 내셔널리즘,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이라는 그 뿌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대중국 강경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화당, 민주당 공통적으로 중국을 보는 시각은 지난 40여 년간 포용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포용하면 중국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국내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건설한 질서를 부셔버리고 자기네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인욱 박사의 발표에서 나온 그 대중국 그 백악관 나온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폼페이오 장군이 닉슨 도성으로 산 연설 그 핵심이 뭡니까? 자, 중국은 파살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고 그 시진핑은 그 수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안전해지려면 중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핵심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대체로, 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외교 정책의 방향이 이제 조금 예상이 되는데, 다만 그 레토릭이라든지 실제 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트럼프처럼 뭐랄까 좀 막무가내식 혹은 그 조폭 방식은 아닐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상이죠. 그래서 그 한미 관계를 예를 본다면 그 아까 저 조성일 박사님도 말씀하신 그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이제 동맹에 대한 종중 입장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그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그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현안으로서 계속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대중국 압박 전선 문제인데 역시 제 생각에는 한국은 좀 더 그 입장이 곤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을 압박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압박하는 건 맞는데 참 곤혹스럽게도 동맹과 우방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뭐겠어요? 한국에게는 자,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대중국 압박 정선에 동참해라. EPN, 글쎄 뭐 조정국 박사님 EPN 안 한다고 이제 미국 입장을 정했다는데, 이 EPN도 이미 국무부 어젠다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클린 네트워크, 그다음 화웨이 문제,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은 이제 대북 정책 차이인데, 이미 물론 차이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으면 정상 외교를 통해서 타협 가능성은 큰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가능성. 바이든은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단계마다 검증하고 확인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더딘데 대신 내용이 있는 협상이 될 가능성. 이 둘 사이의 선택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된다면 상당히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는 그 남북관계 개선 우선 이 입장하고 비확산 우선 입장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할까 하면 앞으로 결국 우리 정부가 빨리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안보든 경제든 이제 어느 한 군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이제 옳은 태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비록 이제 안보는 미국과 동맹,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그 뭐랄까 어떻게 말하면 한국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그 리스크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 동시에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발표해야 되는 이 상충되는 딜레마 속에 처한 게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향후 한 90일 내에 그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리뷰가 다 될 텐데 초당파적인 그 대마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로 한국과 미국 서로가 좀 불필요한 노이즈, 그리고 잘못된 이상한 말 나오는 걸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략적 소통 이걸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논평 감사합니다. 의문이 남는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그렇다면 지금 그 패널 분들의 발표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바이든 지지예요, 편향이. 그런데 왜 뉴욕타임스는 우리 정부는 트럼프 지지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점이 하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상당히 다면적, 다층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 간의 순경제 이론을만 따진다면 국가 간의 무역 수지를 갖고 분쟁이 난다는 건 옳지 않아요. 저기 뭐 상식적으로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저축하고 투자 사이의 차이에 불과하잖아요. 단순한 수학의 문제인데 이게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더구나 미국하고 중국 같은 나라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또 그 미국에도 그렇지만 중국도 인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한족이니까 그걸로 억제를 하겠지만은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민족 문제라는 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힘만 가지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오래 걸려도 이게 결국 그 엄청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연구원에서 미중 관계 문제를 제가 한번 순 경제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조직한 일이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고. 근데 종합적으로 군사적인 면 뭐 이런 것까지 모두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발언을 삼가는데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여기 오신 분들 면면을 보면은 모두 다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한 분들이 나중에 발언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신범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